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왕국이 형성되어지기 직전까지 시대를 우리가 흔히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사 시대는 철기 시대 제1기 A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가 되겠고, 이 사사 시대는 주로 가나안은 도시 문화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이고, 특별히 그 가나안은 이집트의 제20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그 사사 시대가 되겠고요. 이 사사 시대와 관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대략 한 주전 1200년부터 한 1050년까지 약 한 150년 동안에 이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 사사 시대 때에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그 정치적인 그 특성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가설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학자들 가운데서 마틴 노트, 그러니까 1930년에 마틴 노트는 이 사사 시대의 정치적인 특성은 12지파의 동맹체였다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을 제외하고 팔레스틴 전역을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그 영토를 서로 분배하면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기인을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동맹체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주장은 1930년 독일의 성서학자이자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마틴 노트가 이 사사 시대의 정치적 특성을 그리스나 소아시아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었던 소위 암픽티오니 인보 동맹과 같은 야훼 제의, 그러니까 야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맹체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런 가설이 되겠습니다. 비록 1930년에 마틴 노트의 암픽티오니 이론이 제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대략 한 6, 70년 전에 1864년에 에발트는 성서 속에 등장하는 12 혹은 6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된 민족의 목록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이 관심을 집중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체제는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그런 특성이었다, 이런 주장을 이미 1864년에 에발트가 주장을 했습니다. 노트에 의하면 12지파 혹은 6지파 체제는 정치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그러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이러한 예는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지파 동맹은 특정한 절기에 중앙 성소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성소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는 12 혹은 6지파에 의해서 유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파 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은 한 달 혹은 2달 간격으로 순번을 정해서 중앙성소의 제의를 책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이런 관점에서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제사를 책임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동맹체가 12 혹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게 되면 크게 야곱의 그 아내인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다음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이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12지파가 형성이 됐는데, 레아의 그 아들들로 이제 그 구성되어진 지파는 루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이렇게 7지파입니다. 여기에 레위가 있긴 했지만 레위는 땅을 영토를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7지파가 중심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 계열에서는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5이 이제 중심이 되어져서 레아의 7, 라헬의 5 합해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인위적으로 6을 맞춰갔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후에 시몬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의 귀속이 돼서 이제 숫자적으로 7에서 6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라헬 계열의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5 중에서 므낫세가 요단 동편의 므낫세와 요단 서편의 므낫세로 나뉘어져서 5이었던 것이 마치 6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그 후손들로 인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됐는데 6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노트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종교 중심의 동맹체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노트의 이론이 되겠고, 그는 노트에 의하면 제일 먼저 정착을 했던 것이 레아의 후손으로 구성된 6지파.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 이렇게 6이 먼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파, 즉 라헬의 계열의 이 후손들이 다시 들어와서 12지파 체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의 영토는 이제 그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파들이 영토를 나누어 가지게 되겠고,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요셉 가문의 므낫세, 에브라임이 첨가되어지고, 그래서 12지파 체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12지파의 중앙 성소가 그러면 어디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앙 성소는 법궤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세겜에서 베델, 베델에서 길갈, 길갈을 거쳐서 이제 실로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주장들은 여호수아 4장, 5장, 그리고 사사기 21장, 12절 등에 등장하는 중앙 성소, 법궤가 이동한 그 지역들,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중앙 성소가 세겜, 베델, 길갈, 실로로 이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레아 후손 지파들이 종교적 중심지가 레아 후손들의 지파의 종교적 중심지가 중앙성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성소에 행해진 의식 가운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서 2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인보동맹 암피티오니에 보면 인보동맹의 법이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동맹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노트가 주장하는 중앙성소 이론, 소위 암피티오니 인보동맹을 모델로 한 그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한 소위 그 동맹체, 인보동맹체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서에서 이런 지파 동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묘사들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동맹체에 있어서 중앙 성소의 제의를 담당하더라도 그것이 꼭 6이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지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설명이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12를 맞춰야 된다면 4 혹은 3 그리고 2 이런 숫자를 유지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즉 네 지파가 모여서 세 번씩 임무를 해도 되고 또는 세 지파가 4개월씩 네 번씩 종교 제사를 책임져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지파가 6번 어떤 종교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돼도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10이나 6을 맞춰야 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중앙성소에서 행해진 종교의식이 어떤 절차에 어떤 의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기에 기록이 너무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인보동맹 가설을 우리가 지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는 이 인보동맹 가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사사시대에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 때에 어떤 정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트와 같이 어떤 다른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제도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어떤 가설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설이 꼭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특성이 뭐냐, 거기에 사사시대의 정치적 특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정치적 체제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된 후에 서로 협력하거나 또는 몇몇 지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영토를 분배받은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이 받은 영토를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정착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파 전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예가 우리가 단지파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 지파 안에 있는 다른 부족이 다른 장소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마길 길르앗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들이 이제 영토에 이동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 사사시대 때에 소위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에브라임 지파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터인데,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나타나는 12지파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에 인접한 베냐민 므낫세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주로 기브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0절에서는 라마 베델 사이의 땅을 베냐민 지파의 땅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베냐민 지파를 남부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사사기 4장 5절 같은 경우들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부터 9장은 주로 남부 에브라임으로서의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9장의 중심적인 그 지역은 여리고 아이, 그런 지역이 중심 지역이 되겠고요. 사사 가운데 베냐민 출신은 에훗, 사사기 3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드보라 사사기 4장 5장, 그 다음에 사무엘, 이런 사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는 세겜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의 지역을 통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을 주로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은 벳산, 아낙, 도르, 이블레암, 그 다음에 무깃도 등 이런 지역들은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주한 것이 우리가 마길 부족이 바산과 갈릴리 상부 지역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이나 또는 13장 29절부터 31절 그리고 17장 1절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일부가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상부 지역까지 이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일이나 노바와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들이 그 이주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사사 가운데에서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은 기드온이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이 므낫세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17장 1절부터 6절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절부터 13절은 므낫세 지파의 경계와 그 지경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부터 6절에 나타나 있는 므낫세의 후손들 보면요.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그리고 헤벨, 스미다, 슬로브앗과 그의 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 이런 사람들이 므낫세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지명, 도시와 이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에 보면, 그 기드온을 질책하는 구절에서 마치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모종의 권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화를 내는 것이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는 표현은,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의 일부가 요단 동편으로 이주한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베냐민, 길르앗, 므낫세, 마길, 야노, 노바 등과 연합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연합의 모습은 창세기 48장에 에브라임이 어떤 지배자로 등장하는 것, 그리고 요셉의 집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함께 거론되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등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이 그 므낫세나 베냐민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 주변에 있는 므낫세나 또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 그리고 또 남쪽의 이 베냐민 등이 이 사사시대 때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갈릴리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은
에브라임 북쪽 지파들은 대체로 우리가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납달리 지파일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계곡의 평원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세 지파.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릴리와 이스라엘 지파들은 총 한 네 지파, 아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스불론과 이사갈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아셀도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는 원래 해변에 살았는데 아마도 해양족의 압박으로 갈릴리 산지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이스라엘 계곡지대의 지파들과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계곡에서의 그 이들 사이의 전투는 서로의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전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32절에 납달리 지파의 영토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족의 영토 표시와 마찬가지로 먼저 지경의 경계를 표시하는데 대부분 서쪽과 동쪽은 개괄적으로 표현해 있으나 북쪽 지역에 대한 경계가 표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납달리의 북쪽 경계가 이스라엘의 경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남쪽의 경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납달리 지파의 지경에 대한 문제점은 후에 납달리 지파 지경에 있는 그 지역으로 단 지파가 이주하게 되었는데 역사성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을 우리가 주로 도시 이름과 함께 납달리 지파의 온 땅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갈릴리 온 땅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러나 단 지파의 영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9장에 그 납달리 지파의 도시 명단이나 목록이나 단 지파의 북쪽으로의 이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후대의 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어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갈릴리 이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그 아셀, 스불론, 이사갈과 납달리 지파 이들 가운데에서 주로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많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납달리 여기에는 이제 단 지파가 이주해 온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단, 루벤, 갓 이런 지파들입니다. 이 세 지파들은 본고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영토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단은 오늘날 텔라비브, 요파 근처의 해안 평야 지대에 거주하다가 북쪽의 단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주하게 되어진 이유는 이 해안 평야 지대에 정착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과 갓에 대해서 사사기에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의 신명기 역사가는 요단 동편에 있는 것 때문에 루벤과 갓에 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는가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갓과 그리고 그 루벤의 위치가 민수기 32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서 그 위치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민수기 32장에서 갓이 루벤보다 더 남쪽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3장에서는 갓이 북쪽에 있고 루벤이 더
남쪽에 있는 것으로 서로 방향이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 위치들이 기록에 따라서 다르게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와 남쪽 지파들입니다. 유다 남쪽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은 갈렙, 고라, 그니스, 여라무엘, 겐 사람, 시몬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들의 활동은 전부 다 유다 지파에 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유다가 제일 먼저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서 이 남쪽을 차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유다 지파의 영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이나 19장, 역대상 4장,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등에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영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은 유다 지파의 경계, 그리고 13절, 19절은 남쪽의 갈렙에 관한 기록, 그리고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기업, 도시 목록들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5장 21절부터 63절에는 유다 성읍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하고 이 유다 지역을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눠요. 네겝, 유다 산악지대, 쉐펠라, 그리고 광야지대 이렇게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시몬 지파의 도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록은 역대상 4장 28절에서 33절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시몬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취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시몬 지파에 속하는 도시의 명단은 에델과 아산을 제외하고는 유다 네겝에 속하는 도시들의 이름과 거의 일치합니다. 시몬 지파의 그 도시들이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서 19장이 나타내고 있는 지리적 묘사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시대에 이미 시몬 자손은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영토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유다에 이미 흡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사람들이 정착하는 지역에서 그들의 독특성과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 흡수되었음에도 시몬의 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대의 성서 기록에서 시몬 지파의 도시들과 유다의 영역을 통칭해서 전부 다 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시몬과 유다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전히 동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부터 9절에 등장하는 시몬 지파에 속하는 도시는 브엘셰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돌, 호르마, 시글락, 벳 말가봇, 그리고 아살수사, 벳 르바옷, 사루헨, 아인, 림몬, 에델, 아산, 라마 등 18도시가 시몬 지파에 속하는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몬 지파의 이 영토를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도시 경계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지파의 경계가 언급되지 않고 도시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다소라들에 관한 족보 기록에서 이 족보에 많은 유다의 지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레스, 헤스론, 갈미, 또 훌, 소발, 르아야, 야핫, 소라, 에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마, 이스바스,
그다음에 하술렐, 보니, 그돌, 분우엘, 후사, 에셀, 베들레헴, 에브라다, 훌, 드고아, 아스훌, 헬라, 나라, 아훗삼, 헤벨, 데므니, 그다음에 아스다리, 그다음에 나라, 세렛, 이소할, 에드난, 고스, 아눕, 소베바, 그다음에 하룸, 아하헬, 야베스, 이런 도시들이 그 유다의 그 아들들, 후손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도시 이름으로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30절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의 유다 자손들이 거주한 도시 목록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물론 주전 5세기, 4세기경의 유다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 도시 이름들을 보면요. 기잘아르바, 디본, 여갑스엘, 그 다음에 예수야, 몰라다, 벳벨렛, 하살수알, 그 다음에 부엘세바, 시글락, 무고나, 에느림몬, 소라, 야르뭇, 사누와, 아둘람, 라기스, 아세가, 이런 12도시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영토 분배에 관한 기록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12지파의 영토 분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역사상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의 12지파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형성된 것인가? 만약에 12지파가 존재했다면 어떤 목적으로 형성된 거냐?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의 서로 다른 지파에 관한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노트는 12지파 체제의 연대 문제와 상관없이 이러한 지파들의 연합체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 때의 12지파들이 정착한 그 도시 이름들을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특별히 15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지파들에 관한, 특히 9지파 반의 영토 분배,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도시 목록,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지도에서 표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가졌던 정치체제, 그리고 그들의 영토가 한 번 받아서 그대로 픽스됐냐, 아니면 조금씩 변동이 있었느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변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시대는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정이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통치체제, 이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려면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인 히브리어의 쇼페트, 즉 동사 샤파트에서 이 기인이 되어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샤파트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의나 권위를 행사하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구원 혹은 보호하다, 그리고 심판하다, 억누르다, 이런 억압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쇼페트는 이 샤파트 동사의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 재판하는 자, 권위를 행사하는 자,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억누르는 자, 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쇼페트, 즉 사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는 영어 제목 judge처럼 어떤 단순히 재판하는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회를 지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지도자, 그게 우리가 사사, 쇼펫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벌도 주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것을 사사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막스 베버는 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하여 카리스마를 받은 자로서 전쟁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이걸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그 말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이 막스 베버의 사사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기인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크게 우리가 대사사, 소사사, 성경에는 대다, 소다란 말이 없어요.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나눈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사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군사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 그래서 대사사들은 주변의 적의 억압으로부터 백성을 해방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 대사사에 속하는 사사들을 보게 되면 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뭐 이런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대사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온니엘도 40년 동안 통치 평화로웠고. 에훗도 80년, 그리고 에브라임의 드보라도 40년, 기드온도 40년 동안 평화였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까지의 사사와 이제 그 이후로 나타나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와 이들이 그 지배하는 통치하는 동안에 어떤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기간들이 기드온까지는 40의 배수예요. 그런데 돌라 23년, 야일 22년, 입다 6년,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 삼손 20년.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치 기간이 대략 40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특별하게 뭐 몇 년, 10몇 년, 20몇 년, 뭐 7년, 뭐 이런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어떤 그 40의 배수들, 이것들은 조금 이데올로지컬한 그런 통치 연한,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사시대의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은 기드온까지. 그 다음에 왕들 중에 이상적인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통치 연한이 40년.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통치한 연대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 시대에도 알 수 있고요. 사사들이 활동했던 이 연대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정말 이게 40배수 하는 것과 아닌 것의 구별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면서요.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문명사적인 측면을 보면 1200년부터 대략 1050년까지 150년 동안.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철기가 시작되어지는 시대다. 그래서 철기 제1기 A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에는 이집트의 제20왕조의 영향.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사사시대 때부터 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집트의 문화적인 특성이 이 가나안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요, 가나안 문화가 지속적으로 번성하던 그런 시대이고, 문명사적으로 후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제1기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철기 제1기 시대의 물질 문명과 후기 청동기 물질 문명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문화가 철기 제1시대 A 시대 철기 1기 A 시대에 연속되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가나안 시대는 이집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특히 람세스 3세, 람세스 4세 이 한 50년 동안에 많은 이집트의 문화적 특성들이 가나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다 시대의 몇몇 지역에서는 가나안 문화의 연속성과 이집트 문화적인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이 발견되어진 것이 베산, 무기또, 라기스, 텔 모르, 텔 세라 그리고 텔 엘 파라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 가나안 문명과 나란히 이집트 문화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기 시대의 전형적인 현상들이 12세기 전반기부터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산이나 무기또, 텔 세라, 텔 모르 여기에는 주전 12세기경에 다시 이 도시들이 파괴되어지는데 이런 파괴는 아마도 해양족들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권력을 획득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그런 베산이나 무기또나 텔세라, 텔모르 이런 도시들이 주전 12세기 중엽에 파괴된 것은 해양족, 블레셋을 중심으로 한 해양족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도시들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다시대 문화에 어떤 이질적인 문명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블레셋 민족들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해양족들이 온 그 마이세니안 미케네 문명이 이스라엘에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주전 12, 11세기경의 블레셋의 토기는 미케네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주전 10세기를 전후해서 블레셋만의 독특한 토기류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한 이후에 토착 문화, 즉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토착 문화에 흡수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초기에는 미케네 문명의 전통을 한 100년, 150년 정도 유지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나안의 문명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토기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명은 마이세니안 제3기 C1b 그러니까 미케네 3C1b 문명권 여기에 이렇게 붙인 문화의 특성은 흑색과 검은색 두 색, 그 다음에 기하학적 무늬 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 물고기, 나선형 무늬, 그 다음에 갈지자 같은 기하학적 무늬들이 토기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케네 토기는 주로 양쪽에 수평 손잡이가 있는 종 모양의 사발 이런 것들 또 사발과 비슷하지만 사발보다 더 넓고 큰 그리고 측면에 아구리가 있는 크라테르 등자 모양으로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작은 토기, 자장용 토기, 또 원통 상자 모양의 화장품이나 향수를 담는 상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블레셋 토기는 가나안 전통이 첨가되어져서 미케네 토기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흑색 혹은 붉은색의 단색을 사용하는 토기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또 모양에 있어서는 이집트 영향과도 영향을 받아 절충형도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전통의 제2용품으로는 진흙으로 만든 블레셋 신상들이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아쉬도다라고 부르는 의자에 앉아있는 여신의 모습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모양은 미케네에서도 발견되어진 의자에 앉아 있는 여신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머리에 얹고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상은 크라테르의 아구리 부분에 붙여 장례 제위 때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신상의 그 발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미케네의 종교적인 영향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하나 매장하는 관습에 있어서 구멍을 파고 매장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바위를 파서 매장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수입한 진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위를 깎아서 방을 만들고 시체를 매장하는 것은 미케네 문화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조르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화장을 한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문화는 가나안 문화를 대체하지는 못했었고, 전혀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받고 동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두색 토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토기, 그리고 광채가 나고 붉은색 줄무늬가 있는 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의 문화적 동화가 되어지긴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치적인 독립마저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시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의 장례 문화를 보면요, 블레셋의 5도시 주변에는 무덤이나 장례 문화와 관계되어진 유적, 유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블레셋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례 문화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것이 아조르, 텔-엘-파라, 텔-이툰, 벳산, 텔-제로르 이런 곳에서 발견되어졌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땅에 구멍을 파고 매장하는 관습, 혹은 바위를 파고 매장하는 관습,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관, 이것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건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문화와 관계되어져서 우는 여인의 상이 텔 아조르나 텔 옘메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여인의 상의 모습은 손을 머리에 얹거나 혹은 가슴에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얹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테라코타의 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인상은요, 로도 섬이나 이알리소스의 무덤이나 크레테 동쪽 그리고 그리스의 페라티 무덤에서 발견되어지는 여인의 상과 비슷하다. 이 말은 미케네 문명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를 건축하는 것은요, 진흙벽돌로 축성해서 적의 침략을 대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성벽을 쌓은 도시들은 잘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돗 이나 미케네에서 발굴로 드러난 도시들은 도시가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산업지역, 중앙의 공공 건물 지역, 신전이 있는 지역, 그리고 거주 지역 등 이렇게 다양한 그 에어리어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도시의 중심부는 밀도가 조밀하지만 그러나 주변의 밀도가 조밀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도시의 신전 지역은 벽으로 특별히 구별이 되어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텔 미크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공공건물은 방수 처리가 된 벽돌로 쌓은 큰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가 한 6.7m 정도 되는 그런 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 안쪽에 벽을 따라서 의자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방의 가운데 진흙벽돌로 만든 난로가 있고, 그래서 이 건물은 아마도 왕궁이거나 귀족의 집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큰 방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게 지지가 되고 있고, 난로 외에 세 개의 사각형 방이 더 붙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 특히 난로가 있는 것은 가나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에게해 지역이나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문화도 에게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레스틴에 유입된 이 블레셋 문화는 팔레스틴의 가나안 문화를 대체하지 못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받고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두렉 토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토기, 광채가 나고 붉은색 줄 무늬가 있는 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은 텔카실레의 제10지층과 11지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언어적 장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의 방언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1996년에 에그론에서 발견된 석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24절에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느헤미야의 저자가 아스돗에 대해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언어적으로 아스돗과 유다 지역의 언어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어적인 면에서 블레셋 언어에 관한 기록 혹은 블레셋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비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블레셋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메디네테 하부의 신전 벽화에 있는 블레셋 군사 제도, 그리고 블레셋의 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털 달린 모자를 쓴 블레셋 사람들이 창, 칼, 둥근 방패로 무장한 모습들을 우리가 메디네테 하부의 신전 벽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골리앗이 청동 헬멧을 쓰고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무기가 어떤 것이었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 조직은요, 블레셋의 군사 지휘관을 세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장관이다 이렇게 비록 번역을 했고, 이 세렌의 어근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를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우가리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의미는 거버너, 통치자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통해서 보면 블레셋 군대는 보병, 기병, 전차병, 그리고 궁수 등 전문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전차와 기병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람세스 3세의 부조에 그려진 벽화에서 해양족들이 보병과 배와 전차를 사용했음을 그림으로 알 수 있고요. 보병은 두 개의 창, 그리고 둥근 방패, 길고 곧은 검을 가지고 있고, 4명이 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전차는 말 2마리가 끌고 있고 6개의 살이 달린 2개의 바퀴를 달고 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창 두 개로 무장한 3명이 조종을 해서 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의 배와 이집트의 배가 노 그리고 봇 모두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서 블레셋 해양조국은 노만으로 배를 이동시키는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절로 7절에 보면 골리앗의 창, 투구, 비늘 갑옷, 각반 이런 것들은 에게의 군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에 대해서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자루 둘레를 싸면서 그다음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고리를 지녔던 가죽끈, 이것을 배틀채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창을 던지면 회전하였던 것 같고,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날아갔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세스 3세의 부조에서 블레셋 병사들은 깃털 모양의 머리 장식을 했는데, 이런 깃털 장식은요,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머리 장식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자와 아스돗에 신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이나 사무엘상 5장 1절로 7절에 보면 가자와 아스돗에 다곤 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스글론에는 아스타르테 신의 신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에글론에는 바알세북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신전들 가운데 몇몇은요 헬레니즘 시대 때까지 지속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카비상 10장 8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술객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신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텔 카실레와 에크론에서 발견된 신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신전 중앙에는요, 그 중앙에 홀이 있고 주변에 방들이 둘러싸여 있는 점이 가나안 제단들과 조금 차이점이 되겠고요. 가나안의 이 여신상들의 모습과 앞에서 보았던 블레셋의 여신상의 모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나안은 어떤 풍요의 신, 그래서 가슴을 크게 하거나 어떤 그런 생산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블레셋 쪽은 조금은 그런 모습들을 기하학적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산업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대장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노투구 갑옷 이런 것들은 대장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되어진 도시 에그론이 특별히 올리브 기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생산을 하면 그것을 담는 항아리를 만드는 토기 제조 산업도 덩달아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블레셋 초기부터 미케네 토기 제작법과 가나안 토기 제작법을 함께 사용해서 토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철기와 대장 기술의 발전, 그리고 발달되어졌던 미키네 문명의 영향으로 이스라엘보다는 뛰어난 더 발전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블레셋 문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의
이제 동화되어졌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래 고향인 에게의 지역과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쇠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